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구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힐링 스트레스 3. 뇌기능과 정신건강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힐링 스트레스의 3번째 강의로 뇌기능과 정신건강입니다. 유럽인들이 단체로 미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청년이 가이드가 설명할 때마다 중간에 끼어들어 이것저것을 캐물어 주위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한 번은 박물관에서 가이드가 전시되어 있는 해골을 가리키면서 아인슈타인의 해골이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다른 전시장으로 이동하려는데 질문 많은 청년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해골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해골은 누구의 것이죠? 귀찮은 듯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어렸을 적의 뇌입니다. 천재 아인슈타인의 뇌는 우리의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인류학자 스미스와 포크는 아인슈타인의 뇌를 일반인의 뇌와 비교했는데요. 그의 뇌는 크기나 구조에서 평이했습니다. 하지만 대뇌 피질, 특히 전두엽과 후두엽에 주름이 많고 굴곡이 깊게 파여 있었죠. 두정엽은 일반인보다 15% 넓고 왼쪽과 오른쪽이 심하게 비대칭을 이루었습니다. 대뇌 피질은 바깥을 형성하는 회백질입니다. 쉴 새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감각을 종합하며 고도의 지적 기능을 담당하죠. 일반적으로 회백질이 두꺼운 사람일수록 지능이 높습니다. 회백질의 주름이 많을수록 세포 간 연결이 많아지고 먼 영역까지도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창조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뇌는 크게 3가지 뇌간, 구피질, 신피질로 나눕니다. 뇌간은 파충류의 뇌, 본능의 뇌로 불립니다. 생명활동과 자연치유력을 담당하고요. 구피질은 포유류의 뇌, 감정의 뇌로 불립니다. 정서와 유대관계에 관여합니다. 신피질은 영장류의 뇌, 지성의 뇌로 불립니다. 언어, 사고, 기억, 지각을 담당하죠. 뇌간은 간뇌, 중뇌, 연수로 나누고 구피질은 변연계에 해당하고 신피질은 대뇌피질에 해당합니다. 대뇌피질은 앞쪽 뇌와 뒤쪽 뇌로 구분합니다. 앞쪽 뇌는 전두엽으로서 주로 집행기능을 담당하고요. 뒤쪽 뇌는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을 포함하고 주로 수용기능을 담당합니다. 측두엽은 청각정보를 처리하고 후두엽은 시각정보를 처리합니다. 두정엽은 공간지각과 수학적 추론에 관여하죠. 앞쪽 뇌, 특히 전전두엽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인간을 인간답도록 하는 영역이죠. 추상적 사고, 계획과 통제, 동기부여에 관여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만든 영역입니다. 오늘날 해부학과 외과학, 영상의학의 발전으로 뇌 구조에 대해서 많은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뇌의 생화학적, 생리학적, 전기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뇌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인간의 뇌는 아주 복잡하면서도 단순한데요. 1000억 개의 뇌세포는 수십조 개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는 한순간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경탄하다가 바로 다음 순간 살인적인 분노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뇌는 영혼의 하드웨어입니다. 뇌는 건강과 성격을 결정하죠. 뇌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울하고 불안하며 걱정이 많고 강박적이 되며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면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쉽게 내고 주의가 산만하며 충동적이고 중독에 잘 빠지면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뇌구조가 망가져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뇌기능이 잘못돼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다시 말해, 뇌가 잘못 작동하는 겁니다. 뇌의 생화학적, 생리적, 전기적인 현상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다니엘 에이맨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뇌기능 전문가인데요. 에이맨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눈이 나쁜 사람에게 안경을 권하면서 강박증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성격을 고치라고 말하는가? 다양한 정신질환은 단순한 성격장애가 아닙니다. 뇌의 생화학적, 생리적 차원에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뇌기능의 이상은 생화학적 불균형입니다. 다시 말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인데요. 대표적인 5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중요합니다. 도파민, 아세틸콜린, 가바, 세로토닌, 노아드레날린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5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으로 표현되고요. 인간의 성격은 5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으로 나타납니다. 도파민은 전두엽에서 많이 분비되고 아세틸콜린은 두정엽에서 많이 분비됩니다. 가바는 측두엽에서 많이 분비되고 세로토닌은 후두엽에서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노아드레날린은 뇌 전체에서 고루 분비되죠. 신경 전달 물질이 적절히 분비되면 도파민은 성취감을 주고 아세틸콜린은 창조성을 가져다 줍니다. 가바는 안정감을 주고 세로토닌은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노아드레날린은 에너지와 활력을 주죠. 반대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면 공황, 공포, 불안, 우울, 강박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일으킵니다. 에이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일 때 반드시 뇌를 검사해야 한다. 오늘 뇌기능과 정신건강이란 주제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전전두엽, 대상회, 변연계, 기저핵, 측두엽 5가지 핵심 뇌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전두엽은 주의산만과 관련이 있고 대상회는 강박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변연계는 우울증, 기저핵은 공황장애, 측두엽은 학습장애와 관련이 있죠. 뇌 구조는 어떤 것도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한 구조에 미친 영향은 다른 구조에도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전전두엽으로 주의산만과 충동, 중독에 관련이 있습니다. 전전두엽은 가장 진화된 뇌입니다. 이마 바로 밑에 위치하죠. 전전두엽은 컴퓨터의 CPU로서 한 국가의 대통령, 한 기업의 CEO에 해당합니다. 전전두엽은 기획, 통제, 동기, 자의식 4가지 센터로 구분합니다. 기획센터는 목표를 추구하고 계획과 집행, 선택과 판단을 담당합니다. 통제센터는 장기 이익을 추구하고 감정 조절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고요. 동기센터는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고 동기부여와 감정 지각을 담당합니다. 자의식센터는 자기 성찰을 추구하고 주의 집중과 자기 결정을 담당하죠. 전전두엽에는 도파민이 주로 분비됩니다. 보통 도파민이 부족하면 운동장애인 파킨슨병이 생기고 도파민이 넘치면 정신병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도파민의 대표적인 신경회로는 A10 신경입니다. A10 신경은 인간에게만 발달된 고도의 쾌감 신경입니다. A10 신경은 중뇌에서 출발해서 시상하부, 변연계를 지나 전전두엽까지 분포됩니다. 중뇌에는 가장 원시적인 쾌감 중추가 있습니다. 성욕, 식욕과 같은 동물적인 쾌락을 담당하죠. 변연계에서는 의욕, 기대에 대한 보상과 같은 심리사회적 쾌락을 담당하고요. 전전두엽에서는 의미, 목적, 행복과 같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쾌락을 담당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식욕이나 성욕부터 행복이나 성취감과 같은 아주 고차원적인 쾌감까지 모두 느낍니다. 보통 자극은 되풀이되면 쾌감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두엽에는 이러한 조절 장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쾌감은 제한적이지만 정신적인 쾌감은 제한이 없죠. 이것은 인간을 광기와 중독으로 빠지도록 하는 이유이고요. 무한한 정신력, 집중력, 창조력을 지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한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전전두엽의 주된 문제는 저활성화입니다. 도파민의 감소와 관련되죠. 대표적인 정신질환은 ADHD, 주의력 결핍 장애입니다. 주의 산만과 과다 행동이 특징인데요. 주의력, 집중력, 기획력,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충동 조절, 동기부여, 공감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요. 결국 학습장애, 대인관계 장애로 나타납니다. ADHD는 소아정신과에서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5명 아이 중에 1명꼴로 나타나죠. ADHD는 최근 유전적 요인이 매우 강조됩니다. 11번째 염색체 이상을 추적하고 있고요. 보상결핍 증후군이라 불립니다. 여기에 학습장애, 게임 중독, 반항장애, 틱장애 등이 같이 포함됩니다. ADHD를 치료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목표 설정, 시간관리, 동기부여 등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분노 조절과 충동 조절 훈련도 도움이 되고요. 뉴로피드백 훈련도 검증된 좋은 치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약물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도파민을 올리는 리탈린, 컨서탈을 사용하면 주의력, 집중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차분해져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게 되죠. ADHD는 성인까지 지속되므로 장기적인 약물 투약이 필요합니다. ADHD에서 세로토닌을 올리는 항우울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도파민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다음 2번째는 대상회로서 걱정과 집착, 강박에 관련이 있습니다. 대상회는 마음의 기여장치입니다. 전두엽의 중간 부분을 종단으로 관통하고요. 주의전환, 융통성, 사회 적응력에 관여합니다.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고 한 행동에서 다른 행동으로 바꾸도록 하죠.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고 서로 협동하도록 합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도록 합니다. 대상회의 주된 문제는 과활성화인데요. 대표적인 정신질환은 강박증입니다. 대상회가 과도로 활성화되면 생각이나 행동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걱정과 염려, 소심증이 나타나고 과거 상처에 집착하죠. 반복적인 사고와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논쟁적이 되고 반항적이며 적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융통성, 유연성, 협동심이 결여됩니다. 집착과 강박은 중독으로 이어져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섭식 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운전할 때만 생기는 분노, 무조건 아니요라고 말하는 습성,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 과거에 대한 집착, 만성적 통증, 만성 불면증, 이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도 모두 대상회의 과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강박증에서 벗어나는 여러 방법이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주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래 부르기, 장소 옮기기, 산책, 전화 걸기, 애완견과 놀기 등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시간을 하루 중에 따로 정해놓고 그때까지 미루는 방법도 있고요. 주기도문, 주문, 만트라 등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강박증에 빠진 경우는 절대로 설득하면 안 됩니다. 화제 전환을 시도해야 하고요. 천천히 나중에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스톱을 외치는 방법, 정반대로 행동하는 방법, 일부러 강박적인 행동을 더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죠. 약물 치료는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항우울제가 도움이 됩니다. 강박증을 없애주는데 50에서 60% 정도 효과가 있어요. 생활이 불가능한 심한 강박증의 경우 수술도 고려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변연계로 우울과 부정적 정서에 관련이 있습니다. 변연계는 감정의 뇌입니다. 대뇌 중심부에 위치하는데요. 변연계는 정서와 관계를 조절하는 센터입니다. 우리는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인관계는 필수적이죠. 그런데 변연계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부정적인 정서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 주 원인을 부정적인 정서라고 했습니다. 알려진 부정정서만 50개가 넘습니다. 3대 부정정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분노입니다. 변연계는 크게 시상하부, 해마, 편도체로 나눕니다. 시상하부는 욕망의 뇌로서 식욕, 수면, 성충동을 조절합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에 관여하고 편도체는 정서적 기억에 관여하죠. 시상하부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중요한 센터이기도 합니다. 성호르몬을 포함한 각종 호르몬과 에너지 신진대사에 관여하고요. 예를 들어 여성 호르몬의 감소는 변연계를 활성화하여 월경전 증후군, 산후 우울증, 폐경기 우울증을 유발시킵니다. 우리는 남녀 간의 깊은 사랑에 빠질 때 대략 3단계의 과정을 겪는데요. 1단계는 열병 단계입니다. 사랑의 눈먼 단계이죠. 열정과 호기심, 유대감과 친밀감이 넘칩니다. 상대의 다른 점에 커다란 매력을 느끼고 같은 점에 하나됨을 느끼죠. 나보다 상대의 필요를 더 우선합니다. 1단계에서 주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과 옥시토신인데요. 도파민은 쾌감 호르몬에 해당하고 옥시토신은 신뢰 호르몬에 해당합니다. 도파민은 열정과 호기심을 일으키고 옥시토신은 유대감과 친밀감에 기여하죠. 이 기간은 보통 18개월에서 3년이면 끝납니다. 2단계는 형식적인 관심 단계입니다. 열정과 호기심이 사라지고 유대감과 친밀감도 사라집니다. 자신의 필요에만 집착하죠. 오히려 다른 점에 실증이 나고 같은 점에 짜증이 납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정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2단계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모두 떨어지는데요. 세로토닌의 감소로 우울과 부정적인 정서에 빠지게 합니다. 3단계는 유대감 단계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인식하고 협력과 노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진정한 유대감과 친밀감이 형성되는 시기이고요. 3단계는 도파민은 떨어지지만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적절히 유지됩니다. 긍정적인 정서와 삶에 대한 확신, 자신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죠. 변연계의 활성화는 주로 세로토닌이 관여합니다. 적절히 활성화되면 긍정적 정서와 자신감을 가지는데요. 과도로 활성화되면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우울과 부정적 정서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의 치료에는 운동, 대화, 심리치료, 상담, 코칭, 명상 등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약물 치료는 대단히 효과적인데요. 대표적인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을 올리는 프로작, 세로작, 시탈로프람이 있습니다. 이펙사와 레메로는 세로토닌과 노아드레날린을 동시에 올립니다. 웰브트린은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동시에 올리고요. 노아드레날린은 에너지와 활력을 주고 도파민은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모두 항우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세로토닌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에 효과적이고 세로토닌보다 더 빨리 반응을 보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기저핵으로 불안과 공포, 공황에 관련이 있습니다. 기저핵은 신체 균형을 위해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뇌 속 깊은 곳을 차지하는 커다란 구조인데요. 기분과 사고를 신체 움직임과 통합하고 안구 운동 등 미세한 운동을 조절합니다. 센서 기능을 통해 원시적인 공포 반응에도 관여하죠. 그 외 쾌감을 조절하고 동기화를 촉진하는 등 여러 기능도 있습니다. 기저핵의 주된 문제는 과활성화입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은 공황장애인데요. 공황장애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도한 스트레스에 따른 공포반응 체계의 고장입니다. 뇌에서 공포반응 센서가 오작동하여 위험 상황이 아닌데도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순식간에 멈춥니다. 기저핵의 피각은 불수의적인 사고에 관여하고 미상핵은 불수의적인 행동에 관여합니다. 여기에 사고와 행동이 갇혀 맴돌면서 심신이 얼어붙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몸에서는 위험 대처 반응으로 교감신경계가 과도로 항진되어 호흡곤란, 두근거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흔한 정신질환이죠. 원시시대의 인간은 나약한 동물이었습니다. 도처에 죽음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공포 반응은 중대한 기능을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투쟁과 도피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현대인의 위험은 학업, 결혼, 취직 문제, 과도한 업무, 대인관계의 갈등 등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기저핵의 활성화는 노아드레날린이 관여합니다. 노아드레날린의 신경회로는 A6 신경입니다. 노아드레날린은 각성과 공포 호르몬이고요. 도파민의 신경회로인 A10 신경이 쾌감신경이라면 노아드레날린의 신경회로인 A6 신경은 각성신경입니다. 기저핵은 운동과 움직임 조절도 담당하는데 여기에는 도파민이 관여합니다. 틱이나 뚜렛장애는 대표적으로 도파민이 증가되어 유발되는 질환인데요. 도파민을 감소시키는 항정신병 약이 잘 듣습니다. 파킨슨병은 반대로 도파민이 감소돼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항파킨슨 약이 개발돼 있습니다. 공황장애 치료에는 많은 방법이 알려져 있는데요. 공황은 정신적인 공포와 신체적인 긴장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호흡 조절과 근육 이완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장을 완화하는 명상, 자기 최면, 심상요법, 뉴로 피드백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산책을 통해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공황장애에서 약물 치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공황 치료제로 세로작, 졸로푸트, 시탈로프람 등 세로토닌을 올리는 약물이 효과적입니다. 즉각적인 공포와 긴장, 발작을 줄이기 위해 자낙스, 리보트릴 등 항불안제도 병용 투약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측두엽으로 건망증과 학습장애에 관련이 있습니다. 측두엽은 마음의 기억 창고입니다. 안구 뒤쪽 관자놀이 아래에 위치하죠. 측두엽의 기능 우세에 따라 좌우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좌측 측두엽의 기능은 언어 이해, 장기 기억과 복합 기억, 청각적 학습, 정서적 안정성에 관여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화를 쉽게 내고 이유 없는 불안을 느끼며 감정 변화가 빠르고 폭력적 행동을 보이죠. 기억과 학습에서도 장애를 보입니다. 우측 측두엽의 기능은 안면 재인식, 음조와 리듬의 이해, 음악 감상, 시각적 학습에 관여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얼굴과 표정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와 억양의 판독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와 사회기술에 커다란 장애를 보입니다. 측두엽은 최적의 상태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여기에는 주로 가바가 관여하는데요. 가바는 적절히 분비되면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도파민과 노아드레날린이 대표적인 중추신경 흥분제라면 가바는 대표적인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다시 말해 가바신경은 쾌감신경, A10과 각성신경, A6의 활동을 모두 억제해서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보통 마약 중독은 강력한 쾌감과 각성을 동반하는데 이것은 가바신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바신경에는 마약 수용체가 있는데요. 마약은 이 수용체에 결합해서 가바신경의 억제 작용을 억제합니다. 그러면 억제의 억제, 이중부정은 긍정이 돼서 그 결과 쾌감신경과 각성신경이 활동해서 강력한 쾌감과 각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측두엽의 활성화와 관련 있는 정신질환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간질 발작, 정서 불안정, 기억 상실증, 안면 맹 등이 있고요. 그 외 감각 이상과 신비 체험, 자살이나 폭력 등의 행동장애, 이유 없는 두통이나 복통, 귀 울림, 난독증 등이 있습니다. 자살이나 폭력과 같은 행동은 뇌기능의 장애가 동시다발로 옵니다. 우선 좌측 측두엽의 불안정으로 일시적 혼란이 오고 전전두엽의 저활성화로 사고력 장애가 옵니다. 이어 대상회의 과활성화로 강박이나 집착이 오고 기저핵과 변연계의 과활성화로 불안, 우울, 불쾌감이 동시에 나타나죠. 측두엽의 불안정은 데파코트, 테그레톨과 같은 기분 안정제가 효과적입니다. 불안, 우울, 강박 증상은 항우울제와 항불안제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한 해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5%에 달합니다.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은 전체 인구의 30%, 즉 성인 10명 중 3명에 해당하고요. 2013년 한 해 동안 10만 명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연속 3년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불가피하게 정신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지거나 바보 같은 행동으로 주위 사람의 핀잔을 듣기도 하는데요. 이는 뇌기능에 악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감정에 생겨나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과 함께 저장됩니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취업, 절망에 가까운 내 집 마련,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소외감, 일상생활에서 오는 끊임없는 스트레스도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긴장이나 스트레스는 수면장애와 불안증을 유발하고요. 반복되는 불안은 공포증이나 공황장애로 발전합니다. 지나친 걱정은 강박증을 일으키고 지나친 집착은 편집증을 유발합니다. 절망이 안으로 향하면 우울증이 되고 밖으로 향하면 분노로 표출되죠.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극단적인 자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유명한 연예인, 사업가, 정치인 등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죠.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큽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하는 걸까요? 사회학자 에밀 뒤르갱은 공동체 의식이나 집합 의식이 사라진 집단에서 우울증으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미모지상주의, 무분별한 경쟁, 경제적 과시, 높은 교육열, 신분 상승 등은 가정 불화, 소외감,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질환과 매우 관련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정신질환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자살은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사회적인 선택이고요. 이제 현대인은 누구나 정신질환과 자살 등에 쉽게 노출돼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눈이 나쁜 사람에게 안경을 권하는 것처럼 정신과 치료를 권해야 합니다. 모든 정신질환은 반드시 뇌기능의 이상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뇌의 생화학적, 생리학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뇌기능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물 치료가 가장 탁월합니다. 한두 번의 약물 투약으로 뇌의 생화학적 상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태, 공격적인 상태, 충동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 배신감, 수치심, 죄책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약물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내공이 약하거나 신앙심이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투약을 한다고 해서 모두 약물에 의존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심한 정신적 외상, 사랑하던 사람과의 급작스런 이별, 마음대로 안 되는 성격상의 좌절에 대해서 장기적인 약물 처방을 받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장기적인 투약이
오히려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뇌 기능의 정상화로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뇌가 건강을 부릅니다.